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덧 환갑도 훌쩍 넘기고 고희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이 채널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어느새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 적적하게 보내다 여러분들의 사연 덕분에 다시금 삶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은 친구 만나는 일보다 여러분들 사연 듣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니까요. 이 나이를 먹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운 좋게도 좋은 양측 밑에서 크게 어려운 일 모르고 자라다 일찍 남편에게 시집와 지금껏 자식들 키워온 것 말고는 해본 일이 없는 그저 집안일만 알고 살아온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겪어보지 못한 별의별 사연들을 다 겪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오신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늘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듯 저는 살면서 특별하게 겪어온 일이 없었다지만 저 역시 자식들을 출가시키다 보니 전에 없던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막내 며느리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엄마로 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에 두 녀석이 딸이고 막내 녀석이 아들입니다. 첫째 딸은 대학부터 미국에서 다녀서 같은 유학생 출신의 큰 사위를 만나 결혼해 지금도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둘 다 직장도 그쪽에서 잡아서 다니고 있는 만큼 한 번 작심하고 길게 휴가를 써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주 보기가 어려워서 늘 그리움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워낙 활발한 녀석이었어요. 늘 자긴 커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며 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고는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쪽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변덕이 심한 녀석이 또 무슨 바람이 불어 어느 대륙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딸 둘이 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셈이 되어버렸네요. 자식들이 모두 자기 자리 잘 잡아서 사는 건 부모로서는 그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은근히 아이들이 제 근처에서 잘 사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늙어가고 싶었던 저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들어오긴 힘들겠구나. 딸, 엄마 안 보고 싶어? 사랑하는 우리 엄마야 항상 보고 싶지. 다음 휴가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꼭 들어갈게요. 아이고, 맨날 엄마만 짝사랑이지, 짝사랑이야. 미안해요. 그래도 나가 사는 딸내미 둘보다 더 딸내미 같은 귀여운 막내 아들이 있잖아. 응? 네, 제 누나 둘 다 외국에 나가고 쓸쓸한 제 어미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지 저희 막내 아들인 석훈이는 다른 집 딸보다도 제 엄마에게 더 살가운 흔치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 뒤편에 작은 개인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아인슈페너를 그렇게 잘한대. 오늘 수업 마치는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아들이랑 커피 데이트나 합시다. 저희 나이대에 아인슈페너니 뚱카롱이니 하는 것들 단어도 잘 모르는 늙은이들이 수두룩한데도 제가 이런 것들을 꿰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제 아들 녀석 덕분이겠지요. 커피를 좋아하는 제 엄마한테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 커피 맛있는 집들을 열심히 찾아다가 부지런히 제 어미를 끌고 다니곤 했습니다. 세상에, 요새 자기 아들 같은 아들내미가 또 어디 있니? 우리 아들은 사춘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집에 오면 제 방문 걸어 잠그고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몰라. 집에 있을 때라도 말 좀 붙여보려 치면 어찌나 귀찮아하는지. 내 아들이지만 가끔은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 누가 아니래. 요샌 시어머니보다 아들 눈치 본다고 더 시집살이 하는 기분이다 얘. 같은 자식이라지만 진짜 딸이랑은 달라. 그러니 네가 얼마나 복받은 거니? 예, 난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 반만큼만 해줘도 아주 업고 다니겠다. 딸처럼 살가운 아들이야 아마 모든 아들 가진 엄마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살가운 우리 아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는 친구들 말에 저도 조금은 어깨가 으쓱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은 며느리가 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런 좋은 시절도 이제는 끝이 나겠구나 싶어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 대수롭지 않게 말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그때까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는 달랐죠. 사실 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전에 없이 환해지는 표정. 유난히 밝아진 아들의 태도에 어미인 제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들,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 진짜 좋은 애야. 분명히 엄마 마음에도 쏙 들걸? 네 맘에만 들면 그만이지. 엄마 마음에까지 쏙 들게 하려고? 평생을 봐야 할 사이인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엄마 마음에도 들어야지. 제 여자친구에 대해 물어보는 엄마 앞에서 쑥스러워하면서도 벌써 아들은 당연하게 평생을 전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그 아이가 미래의 제 며느리가 되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지요. 딸들에 이어 아들까지.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제 둥지에서 자식들이 모두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찌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엄마, 그럼 한번 만나볼래요? 아들의 말에 도리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남다르긴 했지만 두 아이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에 두 딸아이를 낳고 아들은 좀 터울이 나는 늦둥이였어요. 요즘 세상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찍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는 것을,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친구 엄마를 보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저도 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 그건 그 친구에게 너무 부담이지. 괜히 그런 소리 마. 아니야, 말은 미주가 먼저 꺼낸 건데? 얘는 여자 맘을 이리 몰라서 어째. 그거야 그냥 인사치레로도 할 수 있는 말이지. 너 그런 말 잘 걸러서 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장가 가서도 부인한테 사랑받는 거야. 아직 어린아이들이 뭘 모르고 한 소리를 고지고대로 듣진 않았지요. 아들 녀석은 그러고도 정말인데 하며 중얼거렸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찾아온 제 생일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 편에 제 생일 선물을 들려보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홍삼을 다 보내. 아니야, 우리 미주 똑똑해서 가외에서 돈 많이 벌어. 그리고 그 밑에 뭐 더 있던데? 아들의 말을 보니 쇼핑백 옆에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작은 인형을 도자기 형태로 빚어놓은 장식품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큰 누나랑 작은 누나 사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래. 미주가 침대맡에 올려두시고 누나를 생각날 때 보시래요. 잠시 아들 설명을 듣고 있던 제 입에서 비로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던 아들 녀석도 제가 웃으니 따라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자식 둘을 다 외국으로 보내고 쓸쓸해할 제 마음을 헤아려 선물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아이들 사진도 아니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인형을 보며 딸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라니 생각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어려도 너무 어리다 싶어 웃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벌써부터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아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몇 번을 더 아들 여자친구로부터 자잘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더군요.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 꽃선물 받으면 기분 전환이 되실 거라며 백합 꽃다발을 보내오기도 하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쿠키 전문점이 생겼다며 쿠키 선물 세트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잘한 선물이라고는 하나 분명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에게 이렇게나 선물을 받아놓고 그냥 넘어가기도 도리가 아니었지요. 결국 저는 혹여 부담을 줄까 싶어 미루고 미루었던 식사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선물하는 걸 좋아한 건데 내가 만나자고 해서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에헤이, 미리부터 그렇게 겁먹을 거 없대도. 석훈이도 전부터 여자친구가 당신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 내 보기엔 당신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수쓰는 걸 수도 있어. 당신이야말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 밥이나 한 끼 사준다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 이참에 기분 전환도 하면 더 좋고. 처음으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에 나갈 생각에 전날부터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이 제 속도 모르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달래려는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또 한 소심하는 터라 처음 만나는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까봐 내심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걱정은 전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며느라의 처음 보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깨까지 오는 깔끔한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처음 만나는 제게 선물할 요량으로 품에 한가득 장미꽃다발을 안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아이는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든 제 입장에서야 젊은 사람들이야 다 예뻐 보이는 법이겠지만 저희 며느라이의 첫인상은 싱그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한껏 웃는 모습에서 지금이 저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겠구나. 아이들의 청춘이 너무 예쁘고 부러운 마음도 들어 괜히 주책맞게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간의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밝고 구김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박또박 제 소개를 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처음 만날 때를 다시금 회상하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저는 처음부터 그 아이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여자친구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기분이 들지 않았죠. 그건 평소 낯가림이 있는 편인 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편치가 않았거든요. 사위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위에게 미안해지네요. 여튼 그 정도로 며느리의 첫인상이 제게 좋게 기억되었다는 거죠. 어른인 제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도 모자를 파내 며느리가 저보다 더 조잘조잘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취향이나 취미에 대한 질문들까지 묻는 대로 고지고대로 대답을 하다 보니 이게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지 아들 여자친구와 제가 미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싶었습니다. 석훈이가 주말에도 그렇고 어머니랑 같이 여기저기 잘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외국에서 일하셔서 부모님하고 같이 어딜 간 적이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엄마랑 잘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가자는 대로 매번 잘 들어주시는 게 정말 다정하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정이야. 늙은 엄마 좋은 것 먹이고 보여주겠다며 열심히 돌아다닌 제 아들이 다정한 거지. 저야 그저 가자는 대로 따라간 것 말고 더 있나요. 그런데도 저리 예쁘게 말을 해주니 좀 쑥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다들 외국에 계시면 미주는 혼자서 지내는 거야? 형제는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네, 저 혼자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본가가 있긴 한데 학교에서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모님 들어오시는 일이 드무셔서 횡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기분이 영 별로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어린 아가씨가 혼자 밥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을 텐데 끼니는 잘 챙기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는 석훈이랑 같이 먹고 요새 밥집이나 도시락집 다 잘 되어 있어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휴, 그래도 집밥만은 못할 텐데.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사서 걱정하시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느리 나이대에 우리 딸들이 어땠는지를 떠올려보면 정말 망아지가 따로 없었거든요. 입 짧은 큰아이는 제가 사정사정해야 겨우 밥 한 공기 비울 정도였고 술 좋아하는 작은아이는 밤늦게 제 동기들 손에 떠들썩하게 들려와서는 주말 점심이 다 돼서 일어나서는 엄마 해장국 타령을 해댄 탓에 제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아무리 20이 넘으면 법적으로 성인이라지만 어디 어른들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까? 갓 20 넘긴 녀석들이야 어딜 봐도 아직 병아리지요. 저들도 이제 다 컸다고 삐약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잘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혼자 살면서 혼자 밥 챙겨 먹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작 제 남편도 주말에 따로 떼어놓고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면서 잘만 놀러다니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 갖다 주겠다고 반찬을 바리바리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혼자 밥 먹는 걸 아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항상 밥 먹는 밥돌이들이 있으니 그저 양만 조금 늘려서 하면 되는 건데 매번 사 먹는 밥도 하루 이틀이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바쁘셨다고 하니 집밥 먹는 즐거움을 모르며 큰 건 아닐까 싶어 더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엄마,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
습관처럼 새로 담아놓은 반찬에 맨손을 가져다 대는 아들 녀석 손을 찰싹 때려주고서는 한 번 때려봐줬습니다. 너 이따 밥 먹고 미주 집에 반찬 배달 좀 하고 와. 이거 미주 거야? 와, 이거 다 미주 주려고 한 거야? 미주 진짜 좋아하겠다. 제 여자친구한테는 무얼 줘도 아깝지 않은 녀석이니 좋아할 만도 했지요. 이번에야 기본적인 1,000원 해다 주는 거니 그렇다 치고 다음에는 미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알아오라고 시킬 요량이었습니다. 엄마, 메추리알 장조림 다 주면 나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넌 나중에 엄마가 또 해주면 되잖아. 이건 다 미주 줄 거야. 와, 벌써부터 아들보다 미주를 더 챙겨? 툴툴대는 척하지만 제 엄마가 여자친구를 챙겨주는 걸 싫어할 리가 없는 녀석이지요. 싱글벙글 반찬을 가지고 제 여자친구 집에 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없는 솜씨지만 부디 잘 먹어주길 바라게 되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저 반찬 선물 처음 받아봐요. 곧바로 집어먹으면서 전화를 건 모양인지 아들을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짭짭 잘 먹는 소리가 전화에 섞여 들리는 게 우스워서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한 반찬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맛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 기분이 들뜨는 건 나이가 먹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별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단 영양이 괜찮을 테니 귀찮아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다 먹으면 또 해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먹고. 어머니... 울먹울먹 우는 소리를 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니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마워해서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막내 녀석은 다른 건 자상한 편인데도 밥 먹을 때에는 무던한 편이라서 식사 시간이 조용한 편이거든요. 큰딸애도 입이 짧은 편이고요. 그나마 둘째 녀석이 엄마가 뭘 해주든 호들갑을 떨며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는데 그런 녀석이 외국 생활 시작한 이래로는 아무래도 음식하는 재미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왜? 주부라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음식을 해도 먹어주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면 음식할 맛이라는 게 나는 법이잖아요. 특별할 것 없는 반찬에 좋아해주는 며느리 모습을 보니 간만에 음식할 맛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반찬통이 며느리 집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 딴엔 저한테 반찬을 얻어먹고는 빈통으로 반찬통을 돌려보내기가 면구스러웠는지 가끔 정체 모를 음식이 담겨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딱 봐도 지금까지 음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게 보답은 해야겠으니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틀림없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틀렸어요. 제 딴엔 가장 모양이 잘 잡힌 것을 고르고 골라 넣은 것일 텐데도 제가 선뜻 음식의 정체를 가늠하지 못하자 며느리가 체념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자주 곁에 계셔주시진 못하셨어도 자식 교육에 엄격하게 신경을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음식이 오가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제 쪽에서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며느리를 만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뭐 한다고 자꾸 늙은 어미를 끼워 넣어. 나는 됐으니 너희들끼리 다녀와. 안 돼요, 어머니. 여기 예약하려고 보름 전부터 얼마나 대기를 탔는데요. 안 가면 정말 후회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싶어 함께 가자는 말에도 눈치껏 빠져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숫제 연행되는 것처럼 녀석들 사이에 끌려서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이자 후에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싹싹하게 감겨올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제 곁에 찰싹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게 다 나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의 귀한 자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정말로 막내딸이 새로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귀국하신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제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을 때도 평소와는 달리 곧장 수락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를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학생인 아이들 연애 중인데 상대방 부모님까지 뵐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 애들끼리야 어떤지 몰라도 어른들이야 자식이 만나는 아이 부모님 만나는 문제는 신중하잖아요.
그건 암묵적으로 결혼에 동의한다는 합의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미주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싶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리 싹싹하고 살갑게 딸을 키워내신 사돈내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되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진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야 대접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건지 저희 내외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사돈 내외를 보고는 그만 저희가 더 송구스러운 마음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휴, 아닙니다. 미주가 얼마나 싹싹한지 딸 둘 다 외국에 내보내고 적적한 제 마음을 미주가 그간 얼마나 잘 달래주었는지 몰라요. 감사를 드려도 저희가 드려야죠. 그런 말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미주 부모님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미주 어머님이신 안사도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평생 자신의 사업을 일구셨다는 분답게 어딜 보아도 멋진 커리어 우먼이셨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보였어요. 저런 멋진 분 아래에서 배우며 자라왔으니 미주도 저렇게 잘 큰 거겠지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는 길에 미주가 쪼르르 달려와 평소처럼 제 팔짱을 착 끼며 붙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익숙하게 아이를 받아주다 이 자리에 미주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퍼뜩 깨닫고는 아차 싶어 뒤늦게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께서는 애써 티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내심 서운한 기색이 비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려면 오랜만에 얼굴 보는 딸이 엄마인 자기가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 팔짱을 마치 제 엄마인 양 끼는 걸 보았으니 기분이 좋을 택이 있나요? 괜히 저까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주 부모님을 배웅하는 길에 제가 먼저 운을 떼었습니다. 미주가 정말 살가운 아이라서 제가 정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당 받으셔야 할 아이 애정을 제게까지 나눠주고 있어서 미주 어머니께는 정말 송구스러워요. 아까의 상황에 대한 제 미안한 마음을 읽으셨는지 오히려 사부인께서 제 마음을 헤아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 일에 욕심이 많아 미주한테는 엄마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일찍 철이 들어 그렇지 그간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그걸 제대로 채워주질 못했으니 저야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죠. 처음 미주에게 석훈이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으신가 싶어 울컥했어요. 오히려 제가 제 딸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것들 석훈 어머님께서 다 주신 것 같아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하시는 사부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사업가와 가정주부로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었으나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딸들을 외국에 보낸 엄마의 입장에서, 사부인은 딸을 고국에 홀로 두고 외국에서 일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항상 딸을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서로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 마음을 알기에 미주는 걱정하지 마십사.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봐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며 아들의 군입대와 제대, 아이들의 졸업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며 미주가 저희 집에 들르는 일도 아주 잦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이제 저희 딸들까지 공공연하게 미주를 저희 식구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역시 저희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제 석훈이가 제 아들인지 미주가 제 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지겹지도 않니? 내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석훈이랑은 헤어져도 어머니랑은 못 헤어져요. 제가 잃는 게 너무 많아서 절대 안 돼요. 농담처럼 하는 제 말에 짐짓 진지하게 대꾸하는 며느리 말이 웃겨서 또 한 번 웃음이 났습니다. 미주를 알고 나서는 제가 웃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 남편도 미주를 예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들고 나는 게 그리 중요하다더니 좋은 아이를 만나 저희 집은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주가 먼저 취업을 하고 제 아들 석훈이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자 자연스럽게 두 아이의 결혼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던지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착착 진행되었어요. 외국에 계신 사돈내외도 그렇고 저희 딸들도 대신 반기던 결혼이었던지라 머지않아 미주는 정말로 저희 식구가 되었습니다. 미주는 성공한 사업가이신 어머니를 닮아 그런지 일 욕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엄마만큼은 못 되더라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제 입지 탄탄히 해서 평생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싶어요. 비록 저희 엄마가 제 곁에 항상 머물러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꿈이 있는 사람인데 저 하나 때문에 본인 꿈 다 포기하지 않고 욕심내주신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 일하는 엄마는 정말로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간 네가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뻔히 아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가봐야지. 제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도 여자라는 편견에 부딪혀가며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제 딸들의 이야기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며느리 역시 결혼한 여자로서 직장에서 제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녹록지 않겠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나마 며느리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매 순간 감사드려도 부족해요. 저 그동안 겉으로는 당찬 척 했는데 사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애정도 많이 고팠거든요. 이상하게 석훈이한테 처음 들을 때부터 어머니가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불편하실 거 알면서도 자꾸 뵙고 싶어서 석훈이도 많이 찌르고. 어머니 모르셨죠? 막상 만나뵌 어머니가 너무 다정하셔서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저도 모르게 치대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엄마한테도 안 그랬는데 별거 안 해도 어머니가 자꾸 저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어리광을 부리게 됐나 봐요. 어머니, 저 부족해도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셔야 해요. 부족하긴요. 며느리 아니었으면 저도 딸아이들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웠을지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며느리는 항상 제게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제가 저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결혼한 후에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 석훈아, 당분간 미진이 큰일 정리될 때까지는 그냥 우리 집으로 퇴근해라. 너희 집으로 가봤자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할 건 뻔하고 정리야 사람 불러서 해도 되니까 너희는 여기 와서 해주는 밥 받아먹고 잠만 자고 그대로 출근해. 알았지? 아이 엄마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해주고 니들 말라가는 거 보는 게 엄마한텐 더 고역이야. 두말 말고 미진이 데리고 와. 그렇게 일시적으로 합가 아닌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다고는 하나 며느리는 일이 너무 많아 정말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온종일 회사에 있는 바람에 오히려 얼굴 보는 시간은 더 짧았어요. 며느리 살이 내리는 게 보여서 신경 써서 먹이고 있는데도 아이 얼굴이 좀처럼 펴지질 않았습니다. 얘 미진아, 정말 일 바쁜 거 말고 다른 일 없는 거 맞아? 내가 먹인다고 먹이는데도 영 기운을 못 차리네 애가. 정말로 괜찮아요. 일 때문에 제대로 쉬질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대답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전에 없이 풀에 죽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제 걱정 안 시키려고 애써 기운이 있는 척 말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 아이를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었지만 당장 출근하느라 바쁜 아이를 붙잡고 얘기할 시간도 마뜩 차나서 일단 아이들을 출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요즘 며느리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사원 하나한테 온 회사 일을 다 맡기는 것도 아닐 테고 강단이 없는 아이도 아닌데 웬만한 일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특히 잘 먹는 제 수제 동그랑땡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는 점심시간에 맞추어 좀처럼 나갈 일 없는 며느리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응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장 며느리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침없이 며느리가 근무하는 부서로 도시락을 들고 곧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갔는지 자리가 텅 비었더라고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 이미 나갔나 하고 있는데 저쪽 실장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언성이 높은 것 같아 쳐다보니 덜 닦인 블라인드 사이로 실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저희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니 실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며느리를 쥐잡듯 잡돌이하는 형국이었어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밥도 못 먹게 저렇게 뭐라고 하나 싶어 다가가는데 놈이 손가락을 들더니 저희 며느리 가슴께를 쿡쿡 힘을 실어 찔렀습니다. 저 미친놈이 감히. 제가 놀라서 걸음을 뛰듯이 움직이는 찰나 놈이 손을 번쩍 올리더니 우리 며느리 머리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감히 누구한테 손을 올려! 제가 언제 실장실까지 뛰쳐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놈이 저희 애한테 손찌검 한 걸 본 순간부터 제 눈깔이 이미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동그랑땡 도시락을 그놈 면상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가! 어머니! 실장놈과 며느리가 둘 다 동시에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놀라서 허둥댔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장놈 가슴팍에다 제 머리를 갖다 들이박아버렸어요.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열불이 나서 그만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너희 죽일 놈!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손을 올려? 이 더러운 놈이 감히! 내 새끼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손찌검을 내? 내가 네 놈을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네 놈 사다를 내고야 말 테다! 분을 못 이기고 악을 쓰며 저를 밀어대는 기세에 실장놈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아무리 성인 남자 대 나이 먹은 여자라 하더라도 사람 하나 잡아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저를 쉽게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소란에 조용했던 사무실에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 더더욱 놈도 당황스러웠겠지요. 이 회사 간부라는 놈은 부하 직원에게 손 올리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가 보지? 이 손버릇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이놈 더러운 버릇을 아주 뿌리 뽑아주마. 이 무식하게 큰 덩치로 저 조그만 애를. 이놈도 아주 정신 못 차리게 쥐어터져 봐야지, 어?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당황해서 저를 쳐내려는 실장 앞을 우리 며느리가 막아섰습니다. 감히 어디다 손을 대요? 나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어머니까지 그 손 못 치워요? 저 맞을 때에는 대꾸도 못하더니 제 어머니 맞는 꼴은 못 보겠던지 악을 쓰는 아이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눈앞에 저놈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는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회사에 계세요? 지금 당장 저 좀 보셔야겠어요. 실장놈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얼이 빠져있고 며느리는 일이 커지겠다 싶어 안색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실장놈과 며느리 사이를 딱 맞고 서서는 저희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도 며느리 손도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아니 네가 웬일로 회사를 다 나왔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실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 친정 오라버니, 즉 이 회사의 회장님이 곧장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실장은 물론 주위에 모여있던 직원들까지 죄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네, 이 회사의 선대 회장님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친정 오빠인 제 친오라버니가 회장직을 물려받았고요. 저기 저 실장이라는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내 며느리를 희롱하고 뺨까지 올려붙이더이다. 오라버니, 대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성을 잃고 대든 건 제 평생 처음이니
친정 오빠가 그리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 입에서 회장님을 앞에 두고 오라버니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뻔뻔하게 뻗대고 서있던 실장놈이 놀라서 뒤집어지려고 하더군요. 그저 정신 나간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장님 친동생이라고 하니 뭐 그럴만도 하겠지요. 아니 그럼 임대리가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감히 누가 내 조카 며느리에게 손을 올렸다는 게야? 정 실장, 자네 이야기인가 이거? 회장님의 불호령에 놈이 대경실색했습니다. 제 꼴이 지금 도간에 든 쥐라는 건 그 자리에 누가 보아도 모를 수가 없었지요. 그간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일에 함부로 끼어든 적이 없었고 그저 물려받은 주식만 잘 간수하며 2대 주주로서 필요한 일은 회장인 오빠에게 일임하고 회사에 나간 적도 잘 없었으니 제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게 선대 회장인 아버지와 현 회장인 오빠에게 누가 될까 싶어 나서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내 며느리가 내 눈앞에서 이리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간 나 모르게 얼마나 괄시를 받아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까지 나서지 않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간 회사 일에 손을 대지 않은 건 오라버니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였어요. 우리 아이 회사에 맡기면서도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오라버니라면 우리의 설마 부당한 일을 겪을 일이 있어야 믿는 마음에서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회사에서 내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일단 진정하고 우리 조카 며느리 치료부터 해야지. 나랑은 따로 얘기를 하자고. 자넨 오늘 퇴근할 생각 말고 회장실로 올라가 있어. 어떻게든 저를 달래야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으니 사근사근 저를 달래던 친정 오빠가 실장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 일 절대로 조용히 못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 무슨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저 인간 잘못한 건 티끌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저 실장이라는 인간 인사 파일부터 시작해서 싹 다 나한테 넘기세요. 제 차가운 기세에 제 운명을 가름할 사람이 다름 아닌 저임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인지 그때서야 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임 실장이 사모님 며느님이시라는 걸 미처 모르고. 지금 우리 애가 내 며느리가 아니면 그렇게 손찌검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이따위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 실장식이나 해먹고 앉았으니 일이 안 터질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건가? 손은 우리 애한테 놀려놓고. 말을 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제가 일갈하자 놈이 얼른 방향을 제 며느라이 쪽으로 틀고는 싹싹 빌더군요. 임대리,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사과하실 것 없으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 거고 있는 그대로만 판단해 주실 테니 잘못하신 것만큼 처분 받으시겠죠.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으로 답한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빠른 며느리 걸음을 따라가기만도 벅찼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향한 곳은 회사의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다다라서야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있어서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긴 했지만 못 같지도 않은 놈한테 손찌검까지 당하고 저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꼴까지 보시게 하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얼굴 좀 봐. 얼굴 괜찮아? 아이, 그 무식한 놈이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을. 아유, 어떡해. 얼마나 아팠을까. 아, 세상에 어쩌면 좋아. 저는 저대로 부어오른 며느리 뺨을 보며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죄송하다 꺼이꺼이 우느라 시간이 또 한참 지나갔습니다. 얼른 병원부터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는 게 먼저다 싶어 실컷 울라고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였습니다. 울 만큼 운 모양인지 울음이 잦아든 며느리에게 그간의 사정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무렵 실장이 제 조카를 인턴으로 꽂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인턴이 들어온 자리에서나마 일을 잘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일을 못하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제 삼촌 믿고 그랬는지 근태까지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각에 무단 결근까지 했다니 더 들어볼 것도 없었죠. 인턴을 평가하는 건 직속사수인 며느리의 일이었습니다만 실장이 제 조카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점수를 높게 줄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미 부당한 방법으로 인턴이 되었던 데다 다른 팀 인턴의 업무 실적이 훨씬 더 뛰어난데 이를 용인할 수 없었던 며느리가 올바른 점수를 주자 당연히 실장놈 조카는 인턴을 마치기도 전에 계약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제대로 된 임무는 주지 않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며 퇴근도 못하게 엄청난 양의 잔물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혀왔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놈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며느리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속아내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었습니다. 일의 전말을 다 듣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병원부터 데려가게 했습니다. 제 아내 꼴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네 아내 이렇게 만든 놈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하고 갈 테니 너는 얘부터 병원 데려가고 푹 좀 쉬게 해줘. 답지 않게 서늘한 제 기세에 그제야 아들도 며느리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어요. 이미 제 친정오빠가 실장의 인사 파일을 준비해둔 차였고 이번 일 관련해서 같은 부서원들의 인터뷰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인간이 아니었다 보니 저희 며느리 말고도 피해자는 더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오빠, 그래 뭐 어떻게 할까? 평소와는 말투부터 다른 저 때문에 아마 그날 저희 친정오빠도 여러 번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동안 회사 일과는 담을 쌓고 살고 주주의 결정이 필요할 때도 오빠 뜻대로 하시라며 제 권리를 이임해왔으니까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말년에 제 여동생 때문에 고생을 해도 된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을 테니 어지간한 건 다 제 뜻대로 해줄 터였습니다.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애 혹여나 제 시어미가 2대 주주이고 시외 삼촌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백으로 돌아왔다는 잘못된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서 그간 얼마나 몸서리면서 지내왔는지 몰라요. 오빠도 알겠지만 우리의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 회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혹시나 저나 오빠가 잡으면 시달릴까봐 제 딴은 정말 많이 참았을 거예요. 우리 애가 원래 저런 부당한 상황에 참는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만 잘못한 거 제대로 밝혀주고 회사 차원에서 합당한 처분 내려주세요. 감히 우리 애 뺨친 건 그건 내가 민사고 형사고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오빠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알았죠? 아 그럼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확답을 받고서야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 다음부터야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그날 제 남편에게 병원에 끌려간 이후로 무려 일주일간 병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끊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란 진단서는 모조리 다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그간 실장의 만행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언도 차고 넘치도록 확보했습니다. 제 세상이라도 된 양 그동안 얼마나 설쳐댔는지 놈에게 앙심을 품은 직원들도 제법 되었습니다. 본래였으면 실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자신이 당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회장의 최측근이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후한 두려워할 일 없이 그간 맺힌 것들을 남김없이 전부 토해낼 수 있었겠죠. 회사 차원에서야 친정오빠가 회사 규율에 맞게 대응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에게 이들 피해자들의 송사까지 함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할 회사의 영역에서야 회사에 맡기기로 한 거지. 그 외의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며느리 사건에 그간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직원들의 사건까지 놈은 송사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걸린 게 한두 건이 아니니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로도 놈의 인생이 녹록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쯤이 지났을까 실장의 해고가 결정되고 고소는 여전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인지 해고된 실장놈이 겁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여전히 머물면서 심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밖에서 무릎 꿇고 읍소하며
제발 살려달라는 놈의 꼴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서는 정말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야 법망의 철퇴로 그간 분풀이를 한 바 있으나 제 기세에 아직 놈을 만나보지도 못한 제 남편과 아들은 아직도 그놈 이야기만 나와도 이를 뿌득뿌득 할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뒤에서 인터폰 속 얼굴을 확인한 아들 녀석이 집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너희 때려 죽을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나타나! 당장이라도 놈을 패죽일 기세에 혹시나 사고를 칠까 싶어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기까지 폭력을 썼다간 오히려 제 아내가 곤란해질 거란 자각은 있는 모양이었는지 아들은 정원용 물호스를 당겨다 그놈에게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 무로스지 일반용이 아니라 정원용이라서 수압이 제법 셉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물대포를 맞은 놈이 휘청이자 솔직히 저도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그 광경을 뒤늦게 쫓아나와서 본 제 남편이 박수를 쳤습니다. 망할 놈이 꼴 좋구나. 어디 약한 여자에게, 그것도 우리 귀한 며느리에게 그 더러운 손을 날려? 내가 니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만들어 줄 테니 아주 각오하는 게 좋을 테다. 여기 와서 빌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리란 걸 그제야 안 모양인지 놈이 비척비척 사라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쥐꼬리만한 위력 휘둘러가며 여러 사람 상처 줄 때는 제가 도리어 이런 비루한 꼴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요. 그렇게 놈은 동종업계 그 어디에도 다시 발붙이지 못한 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놈 인생이야 앞으로 어찌 되든 제 알 바 아니고 회사에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한 며느리가 걱정되었으나 다행히도 씩씩하게 이겨내 주었습니다. 사사건건 일에 회방 놓던 놈이 없어지니 프로젝트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얼굴빛도 좋아지고 건강도 다시 되찾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 아이 행복이 제 일이니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왕 오래 눌러앉은 김에 저희 그냥 여기서 쭉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시만 먹고 회사 다니니까 너무 편해요. 얘가 은근슬쩍 합가 시도하네. 나보고 너희들 모시고 살라고? 어지간히 정신 차렸으면 네 신랑 데리고 니네 집 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식들 먹여 출근시키는 왁자지껄한 생활이 저도 썩 마음에 들어 슬쩍 엉덩이를 비비고 앉은 아들 내외를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전히 자식 둘 키우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복작복작 살고 있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가 있기에 잘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얼굴들 한번 보시고 서로 힘내셔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사연에 빠지다를 찾는 열혈 구독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부디 사연으로 소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왠지 부끄러우니까 진짜로 소개까진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함께 드네요. 전 이런 것에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체 사서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왕이면 소개가 되는 쪽이 좋겠죠?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써볼게요. 언제까지고 풋풋한 소녀이자 파릇파릇하게 싱그러운 20대 청춘의 젊음만 간직하며 살 것 같았는데 그 시절이 다 지나고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네요. 어렸을 적엔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달관하게 되고 생활의 모든 지혜를 깨우치게 될 줄 알았건만 막상 나이를 먹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아서 저는 꽤나 머쓱한 웃음이 지어진답니다. 혹시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나 자신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만 먹게 된 것이 전부일 뿐 많은 인생의 깨달음이 함께 딸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 막연히 그려보았던 미래와는 현실이라는 게 무척 괴리감이 있었던 듯 싶어요.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림대로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정이나 혹은 지인들 중에서 독특한 사람을 두셨나요? 독특하다는 게 어찌 보자면 그 상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 때리게 만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2달 전에 제가 오랜만에 회동한 지인들하고 만나서 얘기꽃을 피우던 와중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냈었죠. 우리 집안은 일단 그런 경우가 없어. 양가 집안 다 통틀어서 특이한 사람이 전혀 없거든.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지인이 대꾸하는 게 엄청 웃겼어요.
야, 그럼 넌가 보네. 집안에 골칫덩이, 아픈 손가락,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너 자신인가 보네. 너 요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몰라? 사람 셋만 모여도 반드시 그 중엔 또라이가 있대. 근데 셋 중에 또라이가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또라이란 거야. 제 옆자리에서 지인이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느라고 그 탓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네요. 집에 와서도 그 말이 생각나서 혼자 계속 키득키득 됐었어요. 유난히 또라이의 비율이 높았던 집단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제 시댁이었으니까요. 저는 친정 집안 형편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 위로 오빠와 언니 모두 일찍이 돈부터 벌어서 열심히 살았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공부보단 취업을 일찍 하는 게 인생에 도움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부에 썩 대단한 재능이나 취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비가 지원되는 전문대를 나왔고 연계가 되는 곳에서 일단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내다가 좀 더 그럴싸한 직장으로 옮겨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그 주변으로 장기 출장을 나와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눈이 맞았던 겁니다. 둘 다 늦지 않게 가정을 꾸리는 것에 생각이 통했죠. 근데 사실 남편을 사랑하긴 했으나 결혼까진 망설여져서 한 번은 파혼을 했었어요. 감정적으로 싸워서 파혼했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뒤에 결혼했던 거죠. 단지 싸운 것 때문에 파혼한 건 아니었고 시댁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기가 막힌 시댁의 뚜껑을 이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우선 3남매입니다. 첫째 장남, 시숙께서는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턱 밑에 위치하는 명문대를 나온 재혼과 결혼하셨습니다. 저에게 형님 되시는 분이시죠. 이 형님이란 분께선 본인도 명문대를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정 집안 자체가 나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어요. 친척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요. 대학 교수, 중학교 교사에다가 여기서 몇 분 더 계셨죠. 집안이 빵빵한 셈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유복했고요. 근데 사람이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말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시댁에 사과가 좋은 걸로 한 박스 들어왔을 때였는데요. 사과가 들어온 다음날 마침 다 같이 시댁에 모였던 거예요. 형님께선 어디선가 봉투를 챙기시더니 사과를 좋은 것으로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아주 특산품이네. 이참에 가져가서 챙겨 먹어야겠다. 아, 동선 고향이 경상도니까 안 가져가도 되죠? 네? 전 초등학교 입학 전에 경기도로 이사가서 경상도에서는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친척들은 경상도에 산다면서요. 내 똑똑한 기억력으로 그 대목을 잊었을까 봐서. 경상도는 사과 많이 나잖아요. 동서는 괜히 이런 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목구멍이 통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경상도라고 해서 길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마트 가서 첨가물 가게에 가서 제값 주고 사과를 사 먹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라 해서 사과를 욕심내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전국 각지에 농산물이 밀려드는 서울 토박이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마트와 백화점이 즐비했으니 그쪽이 오히려 더 사과 욕심을 안 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 이전에 전 사과를 욕심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 게 가장 웃긴 대목입니다. 형님께서 야무지게 사과를 골라서 담는 현장을 시어머니께서 목격하셨어요. 저한테 부엌에 가서 포크 좀 가져오라고 시키셨는데 제가 빨리 안 돌아오니까 성질 급하셔서 직접 행사하신 것이었죠. 형님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라신 표정이 됐는데 입가에 힘을 꽉 주시고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제 손에 들린 포크 2개를 빼앗아 드시더니 그걸로 제 어깨를 콕콕 찍으셨어요. 너는 포크를 만들어 가져오니? 이까짓 게 뭐라고 대체 빨리 안 들고 와? 네? 바로 거실로 갈 참이었는데 별로 제가 늦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시어미가 뭘 시키면 주둥이는 천근만근으로 다리는 전광석화보다 더 빠르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댁 또라이 집단이라고요. 제가 본 뒤 살면서 또라이라는 표현을 잘 써본 적이 없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접했었는데 정말이지 또라이라는 표현보다 시댁 사람들을 잘 묘사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께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사과를 챙긴 봉투에 입구를 여미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하시며 떨떠름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사과 가져가서 잘 먹어주면 좋지. 어차피 우리는 과일을 많이 먹는 입들이 아니라서 우리 식구들은 원체 입맛들이 과일을 잘 안 먹잖아.
그건 바로 시숙께서도 딱히 과일을 안 즐기시는데 형님 혼자 그걸 다 드시겠다고 챙긴 것이 얄밉단 뜻이었습니다. 돌려서 비난한 것이었죠. 하지만 형님께선 더욱 진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응수를 하셨어요. 왜요? 아가씨는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뷔페에 가도 과일 코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걸 보고 과일 참 좋아하신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우리 딸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과일을 잘 먹긴 하지. 그나마 과일을 먹는 편이야. 그나마라니요. 본격적으로 먹는 편이던데요, 어머님. 과일이 건강한 것 같아도 이거 전부 다 당이에요, 당. 과일 많이 먹으면 혈당 작살나요. 아가씨는 지금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 같은데. 과일 좀 못 먹게 하세요. 3남매 중에 둘째가 제 남편이고요. 막내인 셋째가 신우입니다. 혼자 딸인데다가 막내고 게다가 타고난 성격도 장난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졌기 때문인지 사람이 약간 막무가내로 자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자기 오빠들과는 다르게 혼자서 고졸이었죠.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퇴서도 자기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뒷목 잡으며 쓰러지셨고 그 이후론 시누이를 반쯤 포기한 것 같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아르바이트나 하며 지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원래는 그것도 안 했는데 형님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시누이를 인생의 패배자라며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셨다는데 그런 여파 때문이었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뚱뚱하다고까지 할 건 아니고 좀 통통했습니다.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마른 편이었는데 혼자서 통통했기 때문에 더 튀었어요. 그런 시누이를 형님께선 비웃으셨고요. 그래.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우리 딸한테 과일 좀 많이 먹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야겠네. 올해 사과가 유독 비싸다 그러던데 아가씨는 아르바이트 그거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나가는 걸로 사과 한 박스 값은 벌어오시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들바들 떠시는 것도 안 보이시는지 형님께선 신랄하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미리 사과를 자동차 트렁크에 챙겨놔야겠다고 하시면서 총총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놀랍기도 했고 약간은 부럽기도 했어요. 왜 부러웠냐고요? 너는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얼른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하여간 당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배경 든든하고 명문대 나오신 형님께는 별소리 못하시면서 만만한 저는 쥐잡듯이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이런 것을 강약약강이라고 하던가요? 강한 자에겐 약하게, 약한 자에겐 강하게. 저는 제가 명백히 약한 자란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절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의 둘째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면서 제가 너무 이득인 결혼이라 얄밉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파혼했던 주제에 다시 나타난 것도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품으신 비호감의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됐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질투심이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질투심을 발휘하실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시어머니께서 절 질투하신 이유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우선 오만방자하신 형님의 얘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당신 혹시 사과 선물로 들어온 거 그거 챙겼어? 왜? 우리가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사과가 알도 크고 특성품이니까 챙겼지. 그리고 난 사과 좋아해. 잘 먹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먹는 거 그냥 사 먹으면 될 것이지 왜 아버지 어머니 드실 걸 멋대로 챙겨가? 차에 갖다 놓고 왔지? 얼른 다시 가져와. 뭐라고? 되게 황당한 소리를 다 하네. 내가 그걸 왜 도로 가져와야 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가져가서 잘 먹으라고 하셨어. 얘기 끝난 부분이고 별것도 아닌 거니까 당신은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없어 보여. 그리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하지 마. 기분 더러워. 당신이 이렇게 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목소리 높이지 마. 그런 것도 너무 없어 보이니까 무식해 보여. 당신은 제발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화법 좀 고쳐. 내가 말했지?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스스로 무식하다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천박한 티 좀 작작내. 이래서 유전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싶네. 이래서 집안 내력이란 게 있는 거야.
형님께선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시며 쉿 하셨고 시숙께선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곧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오른 채였죠. 시어머니께선 그 모습을 보시고 좌불안석으로 눈알을 굴리시며 싸우지 좀 말라고 살살 두 사람을 달래고 계셨어요. 네, 맞아요. 시숙과 형님은 사이좋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의문일 뿐이에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두 사람은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온갖 폼은 잡으며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하던데 반대에게 끌릴 수는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융화되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이 됐을 때였는데요. 시숙과 형님께서는 어디 명품사에서 나온 브로치를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잘 두르시니까 거기다 멋지게 달고 다니시란 의미였죠. 저희 부부는 신상으로 나온 등산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운동 다니시는 취미를 그때 막 들이신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의 순서가 되었는데 시누이는 손편지하고 영양제 한 통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아마 멀티비타민이었을 거예요. 여자용으로 나온 거요. 거기까진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형님께서 비틀린 미소를 입가에 대시더니 시누이를 향해 폭탄 발언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저런 거 효과도 거의 없어요.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플라스틱이라고요? 플라시보요. 쉽게 말해서 기분 탓이란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몸에 좋은 거라니까 효과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먹는 탓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저 영양제 성분 좀 보세요. 저런 건 솔직히 영양제라고 하기에도 민망해요.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라고 해서 산 건데요. 얼른 파는 게 자기한테 이득인 제품이니까 약사가 일부러 추천한 거겠죠. 아가씨가 멍청하게 당한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왜 저한테 또 시비해요? 우리 엄마 생일날을 본인의 제삿날로 만들고 싶으신가 보죠? 어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인한테만 손해예요. 무식하게 보이거든요. 아, 재수없게 진짜. 전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본인이 건강검진을 풀케이스로 선물해 주시든가. 풀케이스가 아니라 풀코스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맞죠? 웃겨. 진짜 안타까운 지적 수준이네요. 아무도 말리고 끼어들 새가 없이 형님과 시누이의 설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형님께서 말씀을 맺자마자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손바닥 싸대기도 아니었고 진짜 배기 주먹질이었어요. 마른 체형의 형님께선 시누이에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즉시 코피가 터졌죠. 형님께선 악다구니를 쓰며 발버둥을 치셨고 시누이는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주먹질과 발길질을 날려대고 시숙과 남편이 그런 시누이를 필사적으로 말렸고 시어머니께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라며 어른의 위엄을 보이려고 하셨다가 현기증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날로부터 딱 꼬박 반년 후에 시숙과 형님 두 사람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결국 갈라섰던 거죠. 뭐 어쩌겠어요. 부부의 사이가 이미 별로 좋지 않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들은 건데 원래 맨 처음에 시누이가 형님을 향해서 재수탱이 유식한 척한다 면서 먼저 시비를 자꾸 걸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께서는 가뜩이나 시누이 같은 유형이 마음에 안 들었던 차였는데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제대로 응수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집안 장남이 대들보가 이혼 전적을 안게 되다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장남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년이 제정신이 아닌 년이긴 했어도 조건은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으며 인내했는데 끝내 이혼이라니.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미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께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며느리보다 가까운 게 딸이었으니까요. 형님과 시누이가 대립하는 한 시어머니께선 결국 형님을 등지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짧은 인연을 함께했던 형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 난리통에서도 떨떠름한 표정만 지으시며 끼어들지 않고 계셨던 한 분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왜 사람들이 흔히 더럽고 치사하다는 표현을 한데 묶어서 쓰는 건지 시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바로 그 예시였어요.
나이가 드신 이유로 기세가 꺾여서 그렇지 젊으셨을 적엔 대단하셨다고 남편에게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그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때는 제가 남편과 처음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면서 시댁 쪽이 말을 해온 거예요. TV에 소개가 됐다던 능이백숙집인가 하는 곳을 갔습니다. 주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요. 형님과 시누이는 그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형님께서 시누이를 향해 허겁지겁 먹는 꼴이 교양 없어 보이네요 했고, 시누이가 다른 사람 먹는 거 지켜보는 사람이 더 교양 없고 음침하거든요 라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전 머릿속으로 대체 뭐지? 싶어서 혼란스러웠고요. 그 심정을 감춘 채 시어머니께서 날리시는 각종 잔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선 식사를 하시며 전통주를 곁들여 드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히 술과 식사를 이어가시더니 모두가 다 먹어갈 때쯤에 혼자 흥이 오르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데서 밥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엔 다들 이런 집에 살았어. 아파트가 어딨어. 그런 건 부자 중에 부자나 살았지. 그래도 난 아파트에 늦지 않게 입성한 편이었으니 이 옆에 내가 복이 많았어.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왔으니 말이야. 턱끝으로 시어머니 쪽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좋질 못했죠. 전 별로 안 듣고 싶었으나 시아버지께서 예비 새 며느리에게 들려주실 얘기가 많다고 하시며 자꾸만 말씀을 이어가시는 바람에 별 수 없이 표정 관리를 하며 반응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고로 여자는 지순해야지. 남자를 떠받들고 남자 길을 세워주고 면을 세워주고 스스로 납작 엎드려 사는 여자가 최고의 여잔 거야. 그런 면에서 네 시험이 되는 이 여팬네는 타고나길 지순하지 못해서 내가 길을 들이느라 초반에 고생 좀 했었지. 너도 설마 기가 센 여자는 아니겠지? 예? 그게 잘 모르겠네요. 기가 드세다는 말을 살면서 딱히 들어본 적은 없긴 합니다. 그거 참 마음에 드는구나. 자고로 여자랑 그래야지. 이 여팬네도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덜 피곤했을 텐데 말이야. 은근히 자존심 세우고 대가리를 위로 치켜들고 살길래 고은이 잘 때 내가 물컵을 가져다가 그 가랑이 사이에 쫄쫄쫄 흘렸었지. 자면서 자꾸 오줌을 싸느냐고.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여자가 어딨냐고. 내가 막 아침이 돼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 이 옆에 내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냈단다. 그 꼬라지가 아주 고소했지. 고소했어. 이게 대체 무슨 얘긴가 싶어서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놀라서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더니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 형님과 시누이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바람에 시숙과 남편은 그쪽을 말리느라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바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다는 듯 껄껄 웃으셨고요. 전 속으로 이런 미친 분을 다 봤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며 웃으시는 시아버지를 참지 못하신 시어머니께선 결국 물컵을 들고 그걸 시아버지의 얼굴에 끼얹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찬물 세례를 맞으시고 화들짝 놀라셨고 다들 따라서 놀라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어수선해졌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전 남편과 싸우고 파혼을 했던 겁니다. 시숙과 형님에 이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이 어떤 느낌의 관계이신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시댁은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나마 집안에 땅이 있다는 것,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문제없이 굴러왔다는 것, 자식들과 돈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께선 진작에 다 때려치우고 시아버지와 갈라서셨을 것이란 것이 중요한 사실들이었죠. 만약에 내 친정집이 그 정도로 재산이 있기만 했었어도 확실히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엄마가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참 씁쓸하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친정은 형편이 좋지 못했기에 오빠와 언니가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약간 늦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오빠와 언니 덕분에 학교 다니며 편하게 학원도 끊고 매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아빠께서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신 것에 그치지 않았죠. 자괴감에 빠지신 친정 아빠께선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시고 일도 그만두신 채 술에 빠져서 지내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전 재산이 날아갔던 주식, 그것은 친정아빠의 오랜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랜 지인이란 사람은 혼자서 일찍이 발을 빼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아시고 아빠께서 배신감에 몸서리 치셨던 거죠. 자식만 셋이었고 친정엄마께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셨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고 어린 제가 걱정되기도 하셔서 다른 일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식당 일이었습니다. 식당의 주방 뒤편에는 쪽방이 있었고 전 거기서 혼자 손장난을 치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엄마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빠와 언니는 결의를 다졌죠. 둘 다 일을 악물고 성인이 되자마자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아빠께선 정신을 차리셨죠.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과거를 접어두시고 청소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도 친정엄만 감동적이라고 하셨더랬죠. 전 막내라서 그런가 조금은 철없는 질문은 친정엄마께 드린 바 있었어요. 왜 어째서 친정아빠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돈을 버시긴커녕 돈을 까먹고만 계시는 걸 그간 참고 받아주며 사셨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기다림이야. 그리고 인내야. 그게 없인 사랑이란 걸 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순간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이 일어났었죠. 제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차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며 더 이상 돈 한 푼 때문에 가슴 졸이며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건만 엄마께선 도무지 쉬실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식당 일을 하시는 게 인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셨죠. 식당은 대단히 잘 되지도 못 되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부작 움직이며 일을 하시기엔 딱이라고 친정엄마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 중에 아무도 친정엄마를 적극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게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독한 후회로 남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굴었습니다. 늦게 퇴근하시는 날이면 식당 앞으로 아빠께서 가셨고 집까지 함께 돌아오셨죠. 두 분이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엄마께서도 힘들어도 꾹 참고 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날이 왔다며 행복해하셨고요. 그런 나날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도 모르는 채로 모두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불행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닥쳐왔습니다. 유독 피곤하고 살이 자꾸만 빠지는지 바지에 허리가 헐렁하다고 그런 말씀을 엄마께서 자주 하셨다고 아빠께서 슬프게 알려주셨죠. 쉬는 날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보신 엄마께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에 불안해지셨고 안 좋은 예감은 맞아떨어지셨습니다. 암이었고 무려 사기였습니다. 멀쩡히 식당 일하시면서 지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한 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 엄마께선 속절없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시한부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든 말입니다. 기적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적이란 것에 기대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엄마 곁에 있으라고 귀중한 시간을 앞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절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이게 안 입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매달려서 난리를 쳐야 될 일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큰 대학병원인데 어련히 알아서 진단을 내렸을까봐. 내 아들은 내팽개치고 병원에나 붙어있고 해도 너무하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과 통화를 할 때였는데 옆에 시어머니께서 계신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라 제가 들었으면 하셔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시어머니께서 와 계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시댁에 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 차려주겠다고 남편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발언에 화딱지가 났으나 그런 것으로 감정과 시간을 소모할 여력마저 없었습니다. 엄마가 뭐든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간절하게 기적을 바랬으나 안타깝게도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발작이 와서 의료진이 긴급하게 와서 응급조치를 한 끝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기도 하셨어요. 전 겁이 났습니다. 엄마, 제발 죽지 마요. 나 두고 가지 마세요. 나 아직 엄마 없인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울면서 그런 소리를 하자 엄마께선 인자하신 얼굴과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기력을 다 끌어모으신 것이었어요. 네 오빠하고 언니는 내가 사실 준비가 안 됐을 때 낳았었어.
네 오빠를 가지게 돼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으니까. 게다가 네 언니도 연년생으로 태어났었으니. 오빠가 생겨서 부모님은 급하게 살림을 차리셨고 금방 언니도 생겼습니다. 언니가 뱃속에 생겼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설마 그때 임신이 될 거라곤 예상치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금세 자식이 둘이나 됐으니 양가의 어른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참견도 많이 하셨다네요. 그래서 엄마께선 정신이 쏙 빠진 채로 하루하루를 사셨대요. 그러다가 내 나이 30에 널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 아, 이제야 내가 내 자식을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만나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뱃속에서부터 차근차근 마주했던 유일한 자식이 바로 너였어. 넌 존재 자체로 나에게 감동이었지. 네 오빠하고 언니한테 내가 정신없고 서툴지만 그래도 다 신경 써줬었는데 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맞벌이 하느라 외롭게 둔 것 같아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만 더 우리 막내딸 곁에 있어줄걸.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어봐줄걸. 친구는 누구랑 가장 친한 건지 이름 좀 물어봐줄걸 싶더라. 우리 예쁜 막내딸에게 물어봤던 거라곤 항상 성적표 나올 때 되지 않았냐고 고작 그런 소리들이었다는 게 후회가 됐어. 친정엄마의 잔잔한 말소리를 들으며 전 울고 웃고를 반복했습니다. 성적표 얘기를 자주 물어보셨으나 정작 제가 받은 성적이 어떻든 혼내지 않으시고 저에게 그저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 바로 친정엄마셨어요. 하지만 난 엄마가 요리를 잘하셔서 좋았어요. 식당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서 모든 반찬을 다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즐거웠어요. 엄마는 매일 바쁘셨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던걸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표 특제 된장찌개 먹을 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맞아. 너 그거 외가 식구들 닮아서 그래. 된장찌개에 고추장 조금 넣고 끓이는 거. 그런 거 외가 입맛이거든. 된장찌개 안 하면 밥 한 공기 뚝딱 하던 우리 막내딸. 앞으로 살 뺀답시고 밥 줄여 먹지 마. 우리 예쁜이 막내딸은 밥 잘 먹을 때 복스럽고 좋아. 알았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살쪘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해요.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모든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아등바등 살이나 빼고 싶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래오래 못 살아서 미안해. 우리 막내딸 어떻게 사나? 내가 더 지켜봐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떠나서 너무나도 미안해.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절 미치도록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열하며 무너져 내린 절 오빠와 언니가 다독여줬죠. 그리고 아빠께서 든든하게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곁에서 바라보시며 지켜주셨어요. 자식이 줄 수 없는 사랑은 배우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아빠께서 꼭 손을 잡아주시자 엄마께서 편안한 얼굴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통이 가득했던 육신을 벗어던지시고 부디 저 하늘나라에선 아픔 없이 자유로우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했으나 후유증이 컸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분식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다 먹기도 했으나 종종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죠. 엄마께서 떠나시고 나서 비록 적응은 안 됐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제 일상으로 잘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따금씩 저도 모르게 멍해지곤 했어요. 라면을 끓인답시고 끓는 물에 면까지 다 넣은 뒤에 그걸 깜빡한 거예요.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예전에 라면에다가 국수 면발 좀 넣어서 엄마가 해주시곤 했는데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그땐 그런 줄도 모르고 특식이라고 생각했었지. 이런 상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얼른 세수하고 씻고 나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냄비는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해버렸다 그랬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괜찮다고 해줬어요. 원래 같았으면 되게 퉁명스럽게 저한테 잔소리를 날렸을 사람인데 제가 힘든 걸 알고는 배려를 해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동이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제 영락없이 한 가족이란 것이 그때 제대로 실감이 되었던 듯 싶어요. 김밥을 싸다가 망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밥에다가 간을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였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긴커녕 두고두고 놀릴 건수가 생겼다며 그저 유쾌하게 넘겨준 겁니다. 제가 아닌 한 분명 이럴 때는 제정신이냐며 일단은 화를 한번 내야 그게 남편의 성격이었는데 하여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심적으로 계속 힘들 때 남편 덕분에 그래도 많이 풀어졌었어요. 떡볶이도 맛없게 망쳤는데 남편이 지옥에서 온 떡볶이라고 장난스럽게 놀리면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고마웠죠. 그래서 저도 힘을 내야겠다고 더욱 생각했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얼른 잘 살아야 하늘에서도 엄마께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친정아빠께서 상심이 크셨으니 걱정이 됐는데 오빠하고 새언니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챙기고 있다기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빠께선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셨다가 영정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신 채 오열을 하셨었죠. 당신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부 나 때문이야. 나같이 못난 남자를 만난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불쌍한 당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만 아니었어도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당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여보, 애들 엄마. 지켜보던 저도 오빠와 언니도 따라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한 뒤였으니까요. 저희 삼남매보다 아빠께서 가장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덕도 받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아빠께 자주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죠. 멋지게 잘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엄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들어드리자고 제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고요히 듣기만 하셨던 아빠께서 대꾸도 하시고 반응도 하시고 동조도 하시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을 차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께 전 남편이 배려심이 좋아서 제가 그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께서도 남편에게 무척 고마워하셨고요. 전 이런 훈훈한 얘기를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죠. 남편하고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날이 갈수록 자주 하게 된다고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이 떨떠름하시더라고요. 오빠하고 새언니가 친정아빠를 잘 모시고 있는 와중이란 대목에서도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전 그저 영문을 몰랐죠.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싶었네요. 근데 신우이가 그때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본 이후로 거의 4개월 만에 처음 보는 거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출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단 것에 놀랐고 살이 확 쪄 있어서 놀랐어요. 아가씨 집에 있었네요. 아르바이트 나가신 줄 알았어요. 방에서 자느라 그랬어요. 늦게까지 게임했더니 이제 눈이 떠졌네요. 네? 지금은 오후 3시인데요. 설마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는요? 그래봤자 10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때려쳤어요. 다니나 안 다니나 별로 제 인생에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웬 게임에 빠져있는 모양이었어요. 신우이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왠지 수척해진 기색이었고요. 그 앞에서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조용히 집으로 오던 길 남편이 슬쩍 신우이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본인이 대략 들어서 알기론 신우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점장인지 하는 사람과 대판 싸워서 그만둔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사촌 자매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그분이 가게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우이 좀 써달라 그랬는데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 다음으론 당신의 친정 새언니 되시는 분께 연락을 하셨고요. 신우이한테 일 좀 달라고 하셨다가 단칼에 거절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부디 신우이의 게임 중독이 치료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아빠께서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셨다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오신 어떤 지인분께 고급 쿠키 세트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너희 집에 들러서 이걸 주고 갈까 싶은데 오빠나 언니네 주지 그러냐고 하기엔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입맛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양 안 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쿠키 세트를 보면 무척 기뻐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즐거워졌죠. 친정아빠께서 들르시면 커피 한 잔 드리려고 제가 바쁘게 움직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당황한 채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내가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만 하니? 마침 집에 있었구나. 남자 양말 질 좋은 게 생겨서 여기다 두고 가려 했지. 남편에게 새 양말 세트를 주고 싶어 들리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보신다 그러길래 제가 민망해서 괜히 배웅을 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말 몇 개는 이따가 친정아빠 드리고 싶단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웬 사돈 얘기냐고 하셨고 전 친정아빠께서 이따가 먹을 걸 들고 방문하시기로 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께선 처음으로 친구분들과 오늘 만나러 나가신 것이라고 기운 차리신 모습이 너무 다행이고 보기 좋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신이 나서 늘어놨는데요. 시어머니의 똥 씹은 표정을 보곤 점차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여쭈었다가 제가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인 건데 거참 다들 유난이고 호들갑이다. 자꾸 그러니까 좀 꼴배기 싫네. 네? 어머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유난이고 호들갑이라뇨? 말씀이 심하십니다. 누가 보면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돌아가신 줄 알겠어. 식당 일이나 기껏 하던 식당 아줌마 하나 죽은 것뿐인데 애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지금 식당 아줌마라고 하셨어요? 뭘 그렇게 열을 내니?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고단한 식당 아줌마의 삶 적당히 끝났으니 호상이라고 할 수 있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려고 다가온 주민인가 싶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빠셨습니다. 호상? 지금 호상이라 그랬어?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다 봤나? 친정아빠께선 불같이 화를 내셨고 뺨을 맞고 쓰러지신 시어머니께선 멍하게 저희 부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아빠를 간신히 뜯어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놀랍게도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씩씩거리시던 아빠께서도 멈칫하셨죠. 시어머니께선 입을 꾹 다무신 채로 맞은 뺨을 손으로 만지시며 빠르게 현장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선은 친정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간 말씀드리지 않았던 시댁의 이모저모, 지금까지의 제 결혼 생활을 조용히 알려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는데 남편이 귀가를 했습니다. 제가 문자로 상황을 알려놨었는데요.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선은 친정아빠를 향해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를 대신해 막말에 대한 사과부터 한 남편은 차분하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로 절대 변명거리는 안 되겠지만 엄마가 그간 속상하셨던 점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시댁에 간 남편이 대체 왜 그런 막말을 하셨냐고 따지자 시어머니께서 엉엉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놀라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방에서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더 크게 우시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 삿대질까지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편이라고 있는 게 찢어 죽이고 싶은 저 인간뿐이고 애지중지 이뻐하며 키운 막내딸은 저 모양 저 꼴인데 걔는 왜 집안 형편도 굳이 이랬으면서 친정 식구들끼리 사이도 좋고 자기 엄마보다 자기 아내를 위한 남편도 얻은 거야. 나는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집안이 잘났기래, 대학을 잘 나왔기래, 아니면 얼굴이 예쁘기래. 근데 왜 자꾸만 모든 운이 좋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하셨다던 말씀 중에서 걔는 당연히 저였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질투가 나서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당신께선 결혼으로 한 번도 행복하신 적이 없었고 그나마 자식들 키워낸 보람으로 사셨는데 장남은 이혼을 했고 차남은 결혼 이후 당신보다 저를 더 위하며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딸 하나 있는 건 갈수록 실망스럽고 이런 복합적인 게 쌓인 상태에서 당신께선 친정 식구와 친척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저는 친정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친정 아버지를 신경 써드리니까 그것도 너무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절 배려하는 것도 그 배려를 모친인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게 본심이었는데 제가 다 누리니까 저라는 존재가 너무 얄미우셨던 것이었고요. 그랬구나. 어쩐지 어머님이 나를 묘하게 못마땅해 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었어. 착잡하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나니까 조금은 개운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여겼어요. 전 당연히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요. 꼭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갔습니다. 전 제 친정 식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만으로도 바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도 안 아쉬웠고요.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의 생신 때가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선 남편을 통해 당신께서 꼭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전해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죠. 별로 그 선물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본심이었고 친정 식구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라고 해줬으나 그래도 결국은 제가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애틋해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 남편의 모친이시니까 기회를 드려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으며 친정엄마의 인생이 떠올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사고라도 당해서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어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까 이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자 슬퍼지더라고요. 뭐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친정엄마를 통해 전 배운 뒤였으니까요. 슬그머니 시어머니께서 내미신 손을 못 이긴 척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론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시숙의 재혼 문제도 저랑 상의하셨고 신우이 험담도 저에게 하시는 걸 보며 점점 절 의지하게 되셨단 걸 알 수 있었네요. 당연히 친정아빠께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셨고요. 친정아빠 역시도 그때 감정이 너무 앞서 있었다며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셨답니다. 사과를 설마 받으실 줄 모르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선 살짝 감동하신 모양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하여간에 둘째가 최고야.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내가 이 둘 덕분에 그나마 웃음 짓고 산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탈한 고부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배시시 웃고 말았답니다.